번졌던 강원도 강릉 산불은 현재 큰 불길이 잡혔지만 삼척에선 여전히 진화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을 휩쓴 불로 이미 민가 수십 채가 불에 탔습니다. 마음이 어쩌고 나가고 있어. 마음도 어딜 나가고 있어.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순간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이 지역에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산불은 20시간 만에 간신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축구장 18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고 60대 등산객이 불길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숨지는 등 모두 3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강원도 산불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했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지지층을 결집하며 부동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 용지의 길이는 28.5cm로 역대 가장 깁니다. 기표란도 좁아져서 잘못 표기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잘못 기표했더라도 투표 용지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야외에선 물론 집에서 요리할 때도 발생해 건강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주방에 설치된 환풍기가 이런 초미세먼지를 없애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네, 5월 7일 일요일 8시 뉴스는 연휴 막바지를 덮친 산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강원도 강릉과 삼척 또 경북 상주까지 이렇게 세 곳에서 일어난 산불이 오늘까지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다행히 강릉은 조금 전 진화됐지만 삼척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속에 아직도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만 민가 30여 채와 산림이 불에 타면서 3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화마가 핥히고 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이세영 기자가 하늘에서 둘러봤습니다. 산 전체가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산등성이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번져오릅니다. 소방 헬기가 아무리 물을 뿌려봐도 불길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초록빛이 움트던 산은 밤새 군데군데가 새까맣게 멍들었습니다. 불길이 스치고 지난 자리에선 재가 돼버린 나뭇가지 위로 흰 연기만 피어오릅니다. 긴 연휴를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보금자리는 폭격을 맞은 듯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남아있는 불씨 정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 이재민은 잿더미가 돼버린 보금자리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누군가에게는 돌아갈 일터였던 시멘트 공장 창고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조상의 묘에도 불탄 상처가 역력하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강릉에서 시작된 산불은 27시간 만인 오늘 저녁 6시쯤에야 대부분 진화됐습니다. 민가 30여 채와 50헥타르가량의 산림이 불에 탔고 300여 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산림당국은 강한 바람 때문에 밤사이 다시 불길이 살아나지 않을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30시간 넘게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가 한 채와 산림 80헥타르를 태웠는데 험한 산세와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강릉과 삼척에는 헬기 40여 대, 인력 8천여 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네, 보신 대로 강원도 삼척 쪽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32시간째 말 그대로 산불과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기태 기자. 네, 삼척시 도계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뒤쪽으로 멀리 아직도 불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이곳 강원도 삼척시 일대는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온종일 하늘 위로 소방 헬기가 끊임없이 날아다녔습니다. 산림청이 밝힌 삼척 지역 산불 진화율은 여전히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시간이 어제 오전 11시 42분쯤이니까 무려 3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 산불이 최초로 발화된 지점은 삼척시 도계읍 점리의 한 야산인데요. 이곳이 워낙 고산지대인데다 산세가 험해서 지상인력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 헬기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계읍 일대 22가구, 주민 30여 명은 현재 안전지대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네,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나마 강릉 쪽은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 같네요. 네, 강릉 지역 산불은 27시간 만인 저녁 6시쯤 완진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불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시원을 투입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헬기 4대와 60여 명의 진화 인력이 추가 발화를 감시하기 위해 5곳에 나뉘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도 대부분 복귀했는데요. 언제 다시 불씨가 살아날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됐지만 최소 24시간 이상 감시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척시 도계읍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피해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은 메마른 대지를 타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민가 수십 채를 집어삼켰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G1 최돈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3시간의 인근 마을을 덮친 시각. 집과 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연기가 심하게 났어요? 예,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다행히 학교에 있어서 애들한테 마스크를 한 개씩 다 착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막 뛰어서 이제 교문까지 와서 교문에서 차를 끌고 갔죠.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사람, 장화를 신은 채 망연자실해하는 사람, 백발의 어르신은 홀로 울음을 삼킵니다. 불이 집으로 옮겨붙지 않게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합니다. 화마가 민가 수십 채를 집어삼키면서 주민 수백 명이 인근 초등학교 등지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임시 대피소에 모인 주민 250여 명은 불안과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무작정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온 주민들은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물길이 너무 오니 얼른 우리들은 노인들은 뭐 고지하게 오르니 얼른 차 태워서 이장님 이어 갖다 놓고는 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아직. 가재도구 하나 건지지 못하고 반려견만 데리고 나온 유동희 할아버지도 애써 기운을 내보려 하지만 금세 목이 맵니다. 뒤에까지 오기 때문에 그냥 얘 데리고 타는 그냥 맨발로 그냥 나왔죠.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지 이제 갈 데가 없죠. 화마는 지나갔지만 화마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습니다. G1 뉴스 최돈입니다. 네, 불길은 한때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강릉 도심 근처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일부 도로도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긴박했던 어젯밤 상황을 G1 최경식 기자가 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바로 앞 주택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왕복 6차선 도로를 넘어 앞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붙은 야산은 66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강릉시청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 화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또 옆에 우미 아파트하고 저 선수촌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또 연기하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한 2, 3m 정도 앞이 안 보일 정도 연기가 꽉 차갖고 주민들 뭐 대피하라는 방송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같은 시각 강릉 영동대와 강릉교도소 코앞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학생들은 황급히 대피했고 교도소 재소자를 이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방화선을 치고 화마 사투를 벌였습니다. 어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도심 인근으로까지 번져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됐습니다. 도심까지 밀고 내려온 불길에 일부 도로는 통제됐고 강릉 전체가 희뿌옇고 매캐한 연기에 갇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저께 그 시내 나와 있었는데 이제 연기도 이제 많이 나고 재도 이제 얼굴에 날리고 사람들 시민들 보니까 이제 마스크 다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산불로 소실된 주택 30채 가운데 무려 12채가 도심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행히 불길의 도심 진입을 끝내 저지하면서 최악의 사태는 피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입니다. 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번지는 불길에 한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밤 불안함에 떨어야 했던 주민들은 오늘은 허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입니다. 포탄이라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지붕, 그리고 뻥 뚫려버린 창문. 새까만 뼈대만 남은 집을 바라보니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나옵니다. 소방차 오면 되는데 소방차가 안 왔잖아. 몇 시간 전까지 머물렀던 보금자리는 벽 하나 없이 흔적만 남았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집안, 애지중지 아끼던 딸의 귀중품도 모두 불탔습니다. 딸 것까지 다 그냥 다 땄잖아요. 딸네 집 애들이 젊은 애들이 힘들게 벌어갖고 모은 거를 다 없앴다니까요. 어떡해. 이번 불로 강릉시 관음리와 홍제동 일대집 3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무서운 기세로 타오른 불길은 야산에 심어져 있던 나무 수백여 그루를 태운 뒤 야산 바로 밑에 위치한 이곳 민가를 덮쳤습니다. 무너져 내린 벽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깨진 밥그릇부터 장독대까지 살림살이는 온전한 게 없습니다. 수십 마리의 닭과 병아리가 뛰놀던 닭장은 온데간데 없고 까만 병아리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무섭게 들이닥친 불길에 몸만 겨우 빠져나왔는데 잿더미만 남은 집을 보니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옷 한 가지 안 가져나오고 신발 뭐 하나 못 챙기고 그냥 입은 채 신은 채로 그냥 나와. 지금 이러고 앉아서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당분간 복지관이나 초등학교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의 천년고찰 낙산사가 산불로 전소됐습니다. 2013년 3월엔 주말 이틀 동안 울산과 포항을 포함한 26곳에서 축구장 150개 크기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모두 봄에 발생한 대형 산불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주변에선 왜 이렇게 봄이 되면 크고 작은 산불이 반복되는 걸까요? 정혜진 기자입니다. 어제 강릉과 비슷한 세기의 바람이 불 때 산불 실험 영상입니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빨리, 더 넓게 불이 퍼져나갑니다. 바람이 불면 확산 속도가 26배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습도가 30%일 때보다 10% 이하인 매우 건조한 상태일 때도 불길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랐습니다. 날 때는 실제적으로는 습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확산될 때는 이제 바람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죠. 강원 영동 지역은 봄이 되면 불이 빠르게 확산하기 쉬운 조건, 즉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가 형성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서풍과 북서풍은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과 북쪽 저기압을 통과하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태백산맥을 넘어가며 건조해지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봄철 양양과 간성 사이에는 고온 건조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이른바 양간지풍이란 국지적인 바람도 강해집니다. 강원 지역 대형 산불의 주범으로 자주 지목되는 바람입니다. 이번 피해 지역은 오랜 기간 건조특보에 어제는 초속 15m에 이르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지형적인 요인, 또 연료적인 요인, 기상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지역에서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또 빠르게 확산됩니다. 지역 특성상 불에 타기 쉬운 소나무 등 침엽수림이 많은 것도 큰 불의 원인입니다. 산불의 65%가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같은 부주의 탓에 일어나는데 이번 산불도 입산자의 작은 실수에서 큰 재앙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이렇게 큰 불이 났는데도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안전처는 산불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 한 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안전처뿐 아니라 산림청도 산불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최초 산불 발화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3km 넘게 떨어진 이 마을에선 이번 산불로 주택 7채가 불탔습니다. 산불이 마을로 번지는 것을 더 일찍 알았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주민들은 매캐한 연기와 이웃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산불이 다가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전 문제는 없었어요. 전혀 네. 받지 못하셨고요. 네. 그럼 냄새 맡고 이렇게 피하신 거네요. 네. 국민안전처가 어제 오후 강릉 지역 주민에게 발송한 문자는 단 한 건.
강원 동해안에 건조경보 내려졌으니 산에 오를 때 화기를 소지하거나 폐기물을 소각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오후 4시 4분은 이미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었던 상황. 국민안전처는 산림청으로부터 재난 문자 발송 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했고, 산림청은 지자체에서 이미 주민 대피령을 내려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실에서 현장 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보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지자체라든지 이제 산림청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나마 강릉시가 마을 방송으로 주민 대피를 안내했지만 잠시 집을 비웠던 주민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물을 뭐 주위에 뭐 낙엽이라든가 풀이라든가 그랬으면 많이 그 진화 작업이 주위에서 그 주택적으로 잡았겠지. 근데 그런 문자를 받은 게 없어요. SBS 조재근입니다. 어제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20시간이 지난 오늘 낮이 돼서야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축구장 18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불길을 피하려던 등산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TBC 권준범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헬기가 물을 들이붓고 땅에선 호스로 물을 뿌려보지만 거센 불길은 어느새 마을 뒷산까지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낮 12시, 그러니까 불이 시작된 지 22시간째입니다. 큰 불은 잡혔다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온 마을이 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화마가 휩쓴 산등성이는 폭격을 맞은 듯 흉측한 민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주민들은 길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했습니다. 그렇죠. 건곡으로 가는데 나는 여기 가옥에 불 붙으려고 하면 여기 걸어가지고 여기서 여기 사면 밤새 여기 계셨어요? 저 쩐다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이틀 동안 축구장 18개 면적인 임야 13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등산객 60살 김모 씨가 불길을 피하다 실족해 숨지고 일행 2명이 다쳤는가 하면 사벌면 일대 123가구 2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헬기 16대와 인력 1,6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옮겨다녀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람이 불 경우는 계속 불씨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들이 특히 주의해가지고 재발나지 않도록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 56살 김모 씨가 농산 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에도 영덕군 영해면 해안도로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주와 강릉, 삼척에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다음은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휴일, 주요 정당 후보들은 전략지역 집중 유세로 막판 세결집에 주력하는 한편 강릉 산불 피해 현장도 찾았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호남과 충청에서 유세했습니다. 집권 뒤 제대로 개혁하려면 5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은 문재인 후보는 유세 시작 전 5.18 민주항쟁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지자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과반 득표로 통합과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가 결단했다. 확실한 정권 교체, 압도적인 정권 교체, 문재인으로 개진했다. 맞습니까? 충주 유세에선 중원인 충청 민심이 역대 대선 결과를 결정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 적임자론을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저 문재인이 몇 % 득표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표가 많을수록 대한민국 바꿔내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정됐던 강원 지역 유세를 취소하고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안전 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집권하면 소방과 해경을 독립시키고 청와대가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어르신 공약도 부각했습니다.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지정과 치매 치료비 90% 국가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당선되면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당장 올 하반기에 소방과 치안, 사회복지부문 공무원 12,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영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남 지역을 다시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율을 앞지른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조금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남 거제와 통영, 창원 등을 돌며 자신의 고향이자 지지율 상승의 근원지인 경남이 조금 더 결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호남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사전투표를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남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90%하고 적어도 경남에서는 80% 홍준표 지지해줘야 되겠죠. 특히 대선을 이틀 앞두고 자신의 지지율이 1위로 올라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를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골든크로스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재인하고 딱 붙었다 이 말이야. 민심은 홍심이다. 바른정당 탈당위원 복당과 친박위원 징계 해제는 보수 대통합을 위한 큰 정치라며 유권자들도 동참해달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경로당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찾아 어르신 표심 공략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도록 약속했습니다. 강릉 산불 피해 현장에 자신의 부인과 의원들을 급히 보낸 데 이어 정부엔 특별 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SBS 승리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은 서울에서 나흘째 도보 유세를 벌였습니다. 바닥 민심이 완전히 되살아났다며 막판 뒤집기를 자신했습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하철을 타고 잠실과 강남, 홍대로 이동하는 도보 유세를 펼치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1번, 2번은 과거입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 후보 측은 도보 유세에 힘입어 바닥 민심이 안철수로 완전히 살아났다며 막판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도보 유세 조회수가 156만 건을 넘은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오전엔 서울 유세 일정을 미루고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릉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원래 그 선거운동 있었습니다만 다 취소하고 배로 왔습니다. 조그만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다음 정부에선 청와대가 구호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르신 공약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세 임대주택을 해마다 3,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세상을 바꾸는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신을 향한 표는 사표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구를 찾아 며칠 전부터 유승민 태풍이 불고 있다며 개혁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의 얼굴로 보수의 대표로 부끄러운 사람 뽑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당당한 저 유승민을 뽑겠습니까? 자신이 경제와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면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원하면 선택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유 후보는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와 장기 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단계적 폐지를 담은 공약을 내놨습니다. 앞서 강릉 산불 현장을 찾아선 이재민을 위로하고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충청 유세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신을 찍으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청산, 문재인 견인, 안철수 대체라는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 잡아서 적폐 청산하는 한 표 맞죠? 문재인 견인해서 과감한 개혁 견인차 한 표 맞죠? 안철수의 새 정치를 대체하는 정치혁명의 한 표 맞죠, 여러분? 노인 복지 공약도 발표하며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과 공공 실버 임대 아파트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강릉 산불 현장에서는 이재민을 위로하고 국민안전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꿔 재난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이제 모레 대선이 치러지는데도 후보 관련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놓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이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아들 준용 씨의 미국 대학원 동료가 당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준용 씨와 함께 유학 생활을 한 동료 가운데 한국에 거주 중인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자신은 안철수 후보 측과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그제 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할 미국 대학원 동료의 육성이라며 공개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뭐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준용 씨 대학 동문과 지인 40여 명도 준용 씨의 실력을 문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인권적 마녀 사냥을 멈추라고 페이스북에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허술한 정치 공작이 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했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고 통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했다면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 후보 측은 민주당이 동료라며 공개한 사람은 애초부터 증언 대상자도 아니고 국민의당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에 제보한 준용 씨 동료는 두 사람이라며 민주당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준용 씨가 자신이 누구에게 이런 자세한 얘기를 털어놓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준용 씨가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 후보 측이 안 후보 측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한 가운데 안 후보 측도 맞고발 방침을 밝혀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지난달 17일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자정 끝납니다. 날짜로는 22일, 시간으로는 총 528시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유세에서 후보들은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후보들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장소는 과연 어디일지 권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후보는 촛불 민심의 상징인 광화문을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광화문은 선거운동 첫날 0시 동영상 유세를 시작했던 곳으로 소통과 개혁, 정권 교체의 열망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문 후보는 내일까지 전국을 X자로 누빌 계획입니다. 문재인, 엄지척! 강원 강릉에서 충북 충주 또 광주로, 이어 부산에서 다시 충청을 찍고 서울로 올라오며 자신이 준비된 통합 대통령임을 강조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서울 대한문 앞을 거쳐서 강남역과 홍대를 찾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열렸던 곳에서 자신이 정통 보수란 걸 부각한 뒤 젊은 보수층까지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틀, 홍 후보는 유턴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남권을 돈 뒤 대구, 대전, 천안과 서울, 경부선을 따라서 올라오며 숨어있는 보수층에게 유턴에 돌아오라 호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전에서 유세를 매듭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이 지정학적 중심이고 과학연구단지의 중심지라는 점은 안 후보가 내세운 중도와 혁신, 또 미래라는 가치와 딱 맞는다는 겁니다. 안 후보는 내일까지 뚜벅이 유세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돌며 구석구석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서울 광화문을 거쳐 명동에서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젊은 층과 중장년층이 다양하게 모이는 곳에서 자신이 당당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개혁적 보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막판 기적을 노린다는 겁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건 심상정 후보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감합니다. 서울 신촌에서 내일 오전 11시 반부터 자정까지 12시간 반 동안 왜 대통령이 되려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려는지 집중 설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이번 대선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된 후보는 사퇴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투표용지도 역대 가장 긴 28.5cm입니다.
때문에 기표란의 높이는 0.3cm씩 줄어들었고 그만큼 잘못 찍을 가능성도 좀 커졌습니다. 만약에 이걸 실수로 기표했다면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 기표용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사전투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전병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제 오전 10시 반쯤 광주 광산구 사전투표장에서 기표를 마친 A씨가 갑자기 투표 용지를 바꿔달라고 투표 관리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실수로 투표 도장을 찍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안경을 안 쓰고 오셨는데 시야에 잘 안 들어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가 아닌 곳에 이제 기표가 된 거여서 관리관은 한 사람당 한 장의 투표 용지만 주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투표 용지를 교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투표 용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무효를 만들겠다는 생각하에 찢으신 거죠. 표는 무효가 됐고 훼손 경위에 따라선 A씨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기표를 잘못했을 경우 바로잡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투표 도장을 찍을 때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후보별 기표란 사이에 여백이 아예 없다는 말이 SNS상에 퍼졌는데 착시 현상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개표는 투표 용지가 길어지는 바람에 지난 대선에 비해 투표 용지 분류에 1.6배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선관위는 전망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 누굴 찍을지 결정 못한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정치부 이경원 기자와 막판 대선 판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말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남은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게 이제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보수층 표심부터 봐야지 막판 판세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럽 조사부터 한번 보실까요? 일단 4월 중순까지만 해도 보수층 절반가량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최근 3주 새 2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가 이 표를 상당수 흡수해서 보수층에서 40%가 넘는 지지를 얻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보수층 내에서도 후보를 바꾸겠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결국 누구로 얼마나 결집할지가 막판 변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해준 보수층의 결집력, 이걸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선거 기간이라서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제 끝난 사전투표 투표율을 통해서 좀 한번 가늠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 영남과 호남을 분석을 해보니까 호남이 33.08, 영남이 24.92%였습니다. 서고, 동저 형태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수 성향이 짙은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낮다라는 건데 이런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며칠 더 시간을 보고서 결정하겠다라는 보수층이 많다라는 것. 달리 말하면은 보수층의 결집 강도가 진보 진영보다 좀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저렇게 나타났지만 모레 치러지는 본투표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또 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네, 사전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본투표율까지 낮다 이렇게 볼 수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광주에 이어서 대구가 두 번째로 투표율이 높았고 또 영호남의 투표율이 엇비슷했거든요. 영남의 유권자가 호남의 유권자의 2배라는 점도 변수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보수층의 뒷심입니다. 지난 대선 선거 당일 분위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후 들어서 그 보수층 유권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투표율도 견인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리도 견인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승민 후보랑 심상정 후보의 아주 뒷심이 대단하다 이런 좀 분석도 있던데 이런 막판 선전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TV 토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호감도를 꽤 높였죠. 갤럽 조사 한 번 더 보실까요? 그 갤럽 마지막 조사에서요. 심상정 후보 8%, 유승민 후보 6%로 상승했습니다. 심 후보 측은 15%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좀 정치공학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대체로 문재인 후보의 표를,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표를 잠식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에는 심상정, 유승민 두 후보가 두 자릿수의 득표율을 달성할 것인가
이럴 경우 다른 후보들의 최종 득표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더 궁금해지네요. 잘 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숨쉬기 힘든 하루였습니다. 황금 연휴를 덮친 이번 황사는 조금 약해지긴 하겠지만 내일도 외출하실 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안영현 기자입니다. 그제 한반도에 상륙한 대규모 황사가 사흘째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늘은 파랬지만 도심 건물은 온통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연휴 기간 거리나 관광지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쓰고 나왔는데도 막 이렇게 많이 걸러지는 것 같지 않고 눈이 굉장히 좀 따갑고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동네 의원도 붐볐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초강력 황사는 그젯밤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황사가 몰려오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도 평상시의 13배 정도인 세제곱미터당 최고 65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경기와 충남, 남부지방 곳곳에는 어제 올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고 오늘도 충남과 남부지방 곳곳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황사 발원지 부근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저기압이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한 바람을 만들어내면서 황사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원하였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황사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내일까지는 곳곳에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폐암에 걸린 여성 10명 가운데 9명은 평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암이 생겼을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미세먼지를 여성 폐암의 주범으로 꼽고 있습니다. 집마다 주방 환풍기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연속기획 공기는 생명이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3년 전 새 주방 환풍기를 설치한 가정집입니다. 환풍기를 끈 채 삼겹살을 구웠더니 집안 가득 매캐한 연기와 냄새가 퍼집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재자 17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갑니다. 환경 기준치의 34배나 됩니다. 이번엔 주방 환풍기를 틀어봤습니다. 주방 환풍기를 틀고 삼겹살을 구운 다음 이 집 거실에서 잰 초미세먼지 농도는 1500 마이크로그램이 넘습니다. 이 집의 경우 사실상 주방 환풍기가 있으나 만화인 셈입니다. 저녁에 생선을 구워서 밥을 먹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역시 아침까지 그 생선 냄새가 집안에 온통 가득 차서. 정비기사를 불러 내부를 열어봤습니다. 연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곧게 펴져 있어야 할 배기 연통이 좁은 찬장 속에 구겨져 있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량을 충분하게 이렇게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설치한 환풍기도 미세먼지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구이 요리할 때 틀어놔도 최대 250 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가 주방에 남아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전히 허용치의 5배나 됩니다. 환풍기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파트 설계 구조 때문입니다. 나쁜 공기를 바깥으로 빼려면 동시에 외부 공기가 실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냉난방 에너지 절약을 위해 꼭꼭 밀폐된 구조로 집을 짓다 보니 공기 순환이 어려운 겁니다. 30여 개 세대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그 레인지 후드의 비율이 절반 정도가 아니겠느냐. 2009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공기 환기 설비가 의무화됐지만 전기료 아끼려고 꺼놓은 곳이 많아서 실제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5월엔 각종 기념일이 많다 보니 상품권 주고받는 분들 많을 겁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어 편리하지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단점이죠. 하지만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송욱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서랍이나 책 사이에서 까맣게 잊고 있던 상품권을 발견했는데
유효기간이 한참 지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다 말았다며 버리시기 전에 발행일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품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액면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발행일자 자체를 한 적은 대형 백화점 상품권은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쓸 수 있고요. 5년이 지난 문화상품권도 인터넷에 1년 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금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도서문화상품권은 안 됩니다. 요즘은 모바일 상품권 많이 이용하시죠? 대부분 유효기간이 몇 개월로 짧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종이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까먹기도 하고 또 문자 메시지 형태의 상품권은 환불 절차가 복잡하기도 해서요. 이처럼 많은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상품권 환불이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요. 선물을 준 사람이 간편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약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소비자 원의 피해 보상을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요. 종이와 모바일 상품권 모두 10,000원 이하일 경우 80% 이상, 10,000원 초과는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은행이 일부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약속한 추가 인증 절차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40대 여성 이모 씨는 지난 2014년 9월 일요일에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금융감독원 사기예방계좌 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을 보게 됐습니다. 보안 강화 조치라고 여겨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는데 이 씨의 계좌에서 2,100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50분 뒤 다시 뜬 창에 이 씨는 또 금융정보를 입력했고 이번엔 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빼내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겁니다. 이 씨는 은행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휴일에 인터넷 뱅킹 거래로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출금하려면 문자 메시지나 ARS로 추가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은행이 공지했는데 이 절차 없이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첫 번째 출금액의 80%를 배상하라며 은행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실제 돈이 빠져나갈 경우 추가 인증 절차가 실행될 거라 피해자가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가짜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팝업창에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더라도 은행이 공지한 추가 인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금이 되었다면 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법원은 한 차례 피해를 보고도 또 출금을 당한 건 피해자의 부주의 탓이라며 두 번째 출금에 대해선 은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대선 공약 검증 20번째 순서, 오늘은 규제 개혁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그 방법론과 개혁 강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노 기술을 접목한 피부 재생 화장품으로 유명한 한 화장품 업체입니다. 피부 미용을 해주며 화장품을 판매하는 연계 사업을 추진하다 이를 금지하는 현행법 때문에 생각을 접었습니다. 뷰티 화장품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산업이 좀 더 발전이 된다면 저희들 같은 중소업체에서는 굉장히 신이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이렇게 규제에 가로막혀 신산업 육성이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후보들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문재인 후보는 규제를 정부 주도로 풀어나가겠다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14개 시도별 새 전략 사업을 선정해 업종과 입지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대기업 특혜 우려가 있어 규제 프리존법엔 반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제 규제 만능주의 과거에 빠졌었고요. 입법부는 법을 양산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양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법들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법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금지하는 것만 정해놓고 이외의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규제개혁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네, 전 세계의 관심 속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30대 신예 마크롱이 극우 성향의 르펜에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 최종 승자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1차 투표에서 1, 2위로 결선에 오른 중도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과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 중 한 명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Qui s'intéresse à l'ensemble de la population française, en milieu rural, en milieu urbain bien sûr, mais à tout le monde. Et une France ouverte comme elle a toujours été, quoi. Et un refus catégorique de tout extrémisme. 60년 만에 양당 정치가 무너지고 정계 이단학끼리 맞붙는 이번 선거는 EU 잔류와 자유무역, EU 탈퇴와 보호무역으로 대표되는 개방과 폐쇄의 대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마크롱이 최대 63%의 지지율을 보이며 24%포인트 정도 차로 르펜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에 달하는 부동층과 선거 막판에 터진 마크롱 후보 정당 이메일 해킹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SNS 등을 중심으로 해킹된 이메일과 문서, 관련 루머들이 퍼지면서 마크롱 후보 측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테러 위협과 경기 침체 속에 앞으로 5년간 프랑스를 이끌어갈 최종 승자는 우리 시간 내일 새벽 3시에 결정됩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네, 의사 대신 수술을 하고 또 음식 주문도 받고 악기 연주에 올림픽 성화 봉송까지 로봇의 활동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급성장한 온라인 구매 시장에서 배달 로봇 경쟁까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에 이어서 이번엔 직접 달려가서 물건을 전하는 로봇 배달부까지 등장했습니다. 한세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로봇 전문 기업이 개발한 전천후 로봇 스폿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알아서 비켜가고 높이가 낮은 책상도 호복 자세로 바꿔 쉽게 지나갑니다. 개의 골격 구조를 본떠 만든 유연한 다리 덕분입니다. 경사진 언덕과 계단은 물론 산길, 눈길, 심지어 사막까지 어떤 환경과 기후 조건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싣고 주소를 입력하면 고성능 카메라와 GPS를 이용해 문 앞까지 척척 찾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면 인공지능으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선 배달 성공률이 70%에 달했습니다. One of our engineers is giving it a hard time, and you can see the ability of the robot to stay on target, keep trying to do what we told it to do, which is to get through the door. 운반 가능 무게는 최고 150kg, 배달용 드론의 50배에 달합니다. 최고 시속 47km로 도심의 자동차 평균 속도 못지않습니다. 바퀴를 사용하는 로봇, 하늘을 나눈 로봇에 이어 달리는 로봇까지 등장하며 초인종을 울리면 택배기사 대신 로봇을 만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프로야구에서 LG가 5년 만에 잠실 라이벌 두산을 상대로 싹쓸이 3연승을 거뒀습니다. 베테랑 박용택 선수가 혼자서 6타점을 올렸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LG 박용택은 떨어진 타격감으로 최근 2경기에 선발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틀의 휴식이 약이 됐습니다. 0대0으로 맞선 2회 3루타로 2타점을 먼저 올렸고 4대2로 앞선 6회에도 상대 전진 수비를 뚫는 적시타로 주자 2명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박용택은 7회와 9회에도 각각 내야 땅볼로 타점을 올리며 6타점을 쓸어담아 자신의 한 경기 개인 최다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박용택의 활약 속에 LG는 지난 2012년 5월 이후 5년 만에 두산과 3연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파죽의 5연승을 달렸습니다. 기아도 롯데에게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주말 3연전을 모두 이겼습니다. 3대2로 늦은 8회 이범호가 왼쪽 담장을 맞히는 동점 2루타를 때렸고 서동욱이 역전 토로나치를 부려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10년 만에 3번 타순에 배치된 롯데 이대호는 홈런 포함 4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선발 고영표가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친 KT는 하나에게 10대0 완승을 따내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한 NC는 삼성을 크게 물리쳤고 넥센과 SK는 올 시즌 가장 긴 5시간 17분의 혈투를 벌였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연이틀 황사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마스크 없이 조금만 걸어도 목이 따가웠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주면서 전국의 대기질은 계속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차츰 흐려집니다. 또 밤에는 제주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대선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곳곳으로는 강풍특보가,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엔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선 한낮에 서울 24도, 춘천이 27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선 전주 낮 기온 25도, 대구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전남에는 아침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선일 전국에 내리는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방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산불 상황 다시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산불은 다행히 조금 전 모두 진화됐지만 어제 오전 강원 삼척 쪽에서 시작된 산불은 33시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소방 인력이 투입됐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현재 불길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 추가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